직전 부동산 경매 강의 2주차 제2강의 3교시, 즉 3교시에서는 부동산 매각 준비의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 또 여러분이 권리 분석하는데 중요한 문서인 최종 요약서라고 볼 수 있는 매각물건 명세서와 또 부동산 임차인 등 점유관계를 조사한 집행관 직원들이 조사하게 되는데, 집행관에게 그 집행법원이 명한 부동산 현황조사서에 대한 설명, 두 가지 서류에 대한 설명을 통해 권리 분석의 기초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교시는 3장 매각 물건 명세서, 최종 경매기일 직전에 작성되는 매각 물건에 대한 최종 요약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또 매각 부동산의 현황조사서, 이거는 부동산의 점유 상태, 임대차 관계, 즉 대항력이 있는지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예요. 그 두 개에 대한 대법원 사이트에 떠 있는 그 이른바 부동산 경매의 3종 세트, 매각물건 명세서, 부동산 현황조사서, 또 감정평가서,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부동산 경매의 4종 세트,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매각물건의 4종 세트를 항상 그 권리관계를 인수 여부, 소멸 여부를 따져주는 걸 권리 분석론이라고 하죠. 그러면 제 3장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3장 매각 물건 명세서와 부동산 현황조사서. 1. 부동산 물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의의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이 입찰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문서이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경매 기일 일주일 전에 올려서 최종 요약 보고서다. 매각 물건 명세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인수사항들이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게 나타나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유치권이 성립여지 있는지, 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는지, 또 비고란에 여기에 위법건축물이나 또 인수대상이 아닌 제시의 물건들이 있는지, 이런 게 매각 물건 명세서를 분석해서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2번 대법원 경매정보, 즉 escort.go.kr, 이 대법원 경매 부동산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 확인을 꼭 해야 된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열람해 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는 통상적으로 한 장,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해 놨죠. 그래서 경매기일 일주일 전에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낙찰 대상이 되는 그 부동산이 있다면 일주일 전쯤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 그 사건을 치면 그 가운데쯤에 배너가 하나 뜨는데, 제일 왼쪽에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또 오른쪽에는 감정평가서가 세게 나란히 배너가 나타나요. 그래 그거를 클릭해보면 거기에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할 수가 있다. 제일 먼저 확인할 사항,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할 사항은 최선순위 설정일자, 즉 말소 기준 권리,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타난 근저당권자,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일이 나오죠. 또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조사한 게 여기에 요약돼서 나오는데, 현황조사서에 미비했던 게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거기에 확정일자까지 나타나고, 또 경매 보증금, 임차 보증금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느 게 내가 인수 대상과 소멸되는 권리 분석하는 그 최선의 설정일자를,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일자를 제일 먼저 확인해라. 최선순위 설정 일자를 보면 어떤 권리가 그 부동산에 가장 먼저 권리 설정되어 있는지 표기되어 있다. 최선순위 설정 일자를 보고 이것과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를 비교하여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돼서 대항력이 선순위로 있는 임차권이 있다면 승계받아야 되고, 승계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인수해야 되죠. 떠안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 있지만 근저당권자인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늦게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그건 다 소멸하죠. 소멸주의 내지는 말소주의가 적용된다. 그래, 아래 사건, 거기에 이제 실제 분석한 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래 사건에서는 건물과 토지가 하나로 합쳐진 집합 건물이기에, 아파트 같은 걸 얘기하죠.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한 개만 나오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처럼 토지가 따로 또 건물이 따로 될 때, 이럴 때는 별개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별 최선순위 설정 일자를 별개 부동산이기 때문에 따로 나타나서 건물의 근저당권, 또 토지, 대개 이제 공동저당권으로 같이 한꺼번에 할 때가 많지만 어쨌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 떼어봐야 되고 건물 등기부를 따로따로 떼어서 거기에 건물 등기부의 임차권의 주민등록 된 날짜와 비교해야 된다는 걸 조심하라는 뜻이죠. 집합건물에는 하나에 나타나죠.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일주일 전에 이런 문서가 하나 떠요. 한 장짜리로. 그래서 여긴 사건하고 사건 번호죠. 2011년 접수된 거고 타경 경매 사건이다. 사상공사. 그 관할법원에 4304번으로 4호로 접수 번호는 1년 번호, 요게 고유 번호라고 그랬죠. 또 부동산 임의 경매니까 이건 달리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즉 은행 등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또 중복이라고 여기 썼는데 2011 타경 4311. 그래서 요게 먼저 경매 신청이 이루어졌더니 그 후에 또 강제 경매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다른 자가 대여금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 같은 판결을 얻어서 또다시 이중으로 경매 신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가로하고 중복이라는 게 4304 사건하고 4311. 그래 요게 임의 경매라면 요 중복 사건은 대개 강제 경매 사건. 또 이중으로 임의 경매도 얼마든지 되죠. 1번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 이래서 가로하고 중복이라는 건 신청인이 2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매각물건 번호는 1번. 그래서 하나일 때 1이라고 쓰고 단독물건 또 2, 3, 4 이렇게 나타나. 그래 하나일 때는 1을 입찰표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런데 2번, 3번이 여기 나타날 땐 반드시 그 물건 번호를 안 쓰면 엉뚱한 게 낙찰되고 또 물건 번호 자체가 공란으로 되면 입찰표에 그건 무효죠. 또 담임법관에서 사법보좌관이 경매 사건을 진행하니까 법관이 아닌 어디에 일반 법원 직원으로 서기관급 이상, 4급 이상, 보통 상급 국장들이 사법보좌관의 지위. 그리고 이건 이름이죠. 사법보좌관 김영선. 또 작성일자 2012년 1월 30일 날 요 매각물건. 그러니까 요거는 대개 이제 2012년 2월 10일 이내에는 첫 기일을 진행하겠죠. 일주일 전에 작성된 거니까 최선순위 설정일자 2009년 5월 2일 근저당권. 요게 말소 기준권리. 요게 이렇게 나타나잖아.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꼭 확인해라. 분석하라. 그 다음에 부동산 및 감정평가 최저 매각가격 부동산 표시 목록. 그래서 거기 가면은 최저가 가령 2억 3,500만 원이다. 그래서 감정평가표에도 나타나고 또 부동산 감정평가의 그 가격 표시 감정평가서의 제일 상단에 요약표에 나타나요. 또 배당요구 종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2011년 6월 7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한 5개월. 이게 경매 사건이 좀 복잡하거나 또 계속 거기에 어떤 이해관계인들이 복잡할 때는 한 6개월까지. 실무적으로는 2, 3개월이 보통. 그러면 2000 배당요구종. 요거는 1월이 아니네. 그렇죠? 아마 신청기일은 2011년 4월, 3월경쯤이겠죠. 그래서 6월 7일로 이렇게 나왔다. 그 전에 모든, 그래서 요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될 때는 배당 순위들이 거의 확정돼 있다.
또 여기 그래 부동산 점유자와 권원 또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현황조사서를 기초로 작성한 거죠. 그래 점유자 성명, 점유 부분, 또 전부일 땐 전부라고, 정보 출처 구분,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든 뭐 이런 것, 점유의 권원, 왜 그 사람이 점유하는지, 그래서 임대차 뭐 이런 거죠. 또 임대차 기간, 점유 기간, 또 보증금, 차임, 전입 신고일자, 사업자 등록 신청일자, 상가임대차는 사업자 등록일이죠. 또 확정일자, 어느 날짜로 확정, 요거는 배당순의, 그래서 점유 플러스 주민등록 플러스 확정일자, 이 세 가지 요건이 근저당보다 하루 전에 됐다면 배당도 우선 받죠. 배당 요구 여부, 배당 요구를 신청했는지 여부가 여기 또 나타나요. 또 비고란에 여기에 이제 기타 또 사법보좌관이 써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 해당 사항이 없을 땐 뭐 이렇게 나타나. 또 매각 허가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설정된 걸로 보는 지상권 개요. 그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안 따져주지만 법정지상권에 성립 여지가 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또 그 다음에 이게 또 뭐냐면 제시의 물건 같은 게 표시되고, 유치권 주장자가 있다면 유치권 주장 뭐 이런 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걸 조금 더 상세히 보니까 요거는 조사가 이루어진 거죠. 점유자 성명이 이하무게 이렇게 나타나. 점유 부분에 미상이라고 나타난 건 주민등록등본상 202호. 또 직접 그 사람이 거주하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일단 그 호수에 전유 부분에 거주한다고 보죠. 정보 출처는 현황조사. 그래서 집행관 직원이 나갔었다. 또 주거 임차입니다. 지금 현재 점유하는 자. 또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기 전, 권리 신고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미상, 나타나지 않는다. 보증금도 임대차 계약서 권리 신고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금액이 나타나지만 권리 신고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제출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죠. 또 차임도 마찬가지고, 또 전입 신고일은 주민등록 세대 열람 이런 걸 해서 써놓죠. 2007년 4월 26일. 그러면 4월 27일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죠.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 안 됐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죠.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되면 여기 확정일자가 찍혀 있죠. 예. 그 다음에 점유 부분은 전부 방 3칸. 그래 85평방미터 이하인 국민주택이라면 방이 3칸 정도 된다. 또 권리 신고를 했고 정보 출처, 또 주거 임차권자.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기간이 나타나죠. 권리 신고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임차인이 스스로 현황조사 때는 미상으로 나타났는데 그 후에 보니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자도 나타나고, 또 점유기간이 2007년 4월 25일, 최소한 2년간은 주택임대차 보호기간이죠. 또 보증금을 확인해 보니까 5,500만 원. 그 다음에 차임은 뭐 월세는 모르겠고 전세인지. 그 다음에 전입신고일이 나오죠. 2007년 4월 26일. 그러니까 4월 27일부터 대항력. 또 확정일자가 나왔죠. 3월 30일. 그러면 요거는 미리 했더라도 4월 27일부터 배당순위가 돼요. 미리 받아놨더라도 3월 30일인 4월 31일이 아니라 3월 31일이 아니라 4월 27일.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는 거거든요. 점유 이전은 4월 26일 했다고 보고, 또 주민등록이 4월 26일. 근데 확정일자가 앞서더라도 늦은 4월 26일을 세 개가 동시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배당 순위는 4월 27일을 기준으로 한다. 배당 요구를 했죠. 2011년 3월 11일 날 배당 요구까지 했다. 그래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확인할 때 배당 요구 종기를 살펴봐야 하는데,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고, 특히 소액 임차인도 그렇거든요. 반드시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임차인이 없어서 빈칸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임차인이 있을 경우 이와 같이 표시가 나타나죠. 이게 매각물건 명세서의 임대차 관계를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이런 또 비굴하나 이런 게 나타나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 허가에요.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즉 인수 대상이 되는 걸 요 주의사항에 나타나. 을구 4번 주택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은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보다 4월 26일, 4월 27일 이후에 근저당이 이루어졌다고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앞서 있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그래 보증금도 다 1순위로 배당 못 받는다면 그걸 낙찰인 매수인에게 아울러 잔액을 청구할 수 있죠. 또 매각 허가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에게요. 그래서 여긴 지상권 문제는 없고, 만일에 법정 지상권 성립 있다면 그 요건에 대해서 성립 주장만 여기다 쓰죠. 성립 여지 있음.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될지 안 될지는 철저하게 매수인 투자자가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반 초보 경매인들이 어려운 거죠. 또 비굴한의 통칭 바우하우스 301호. 그래서 요 건물 명칭 이런 거는 그 다세대나 빌라 이런 걸로 명칭이 바우하우스라고 하고 전유 부분이 301호라고 쓴 거죠. 여기다가 또 제시의 물건이 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게 경매 나오면 보통 본체, 창고 이런 게 건축물 대장이 있고 등기됐다면 다 매각 대상이 돼요. 그런데 창고 내지는 화장실이 딸려있는 별채 건물이 등기도 안 됐고 건축물 대장이 안 나타나. 그럴 때는 매각 대상이 아니 된다고 해서 그런 걸 제시의 물건. 대개 단독주택 같은데 컨테이너 이런 게 한동 설치돼 있어. 그런데 컨테이너는 그대로 옮겨가면 되죠. 그래서 매각 대상에서 제외할 때는 요 비굴한의 제시의 물건, 그거는 파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컨테이너를 살 수는 있어도 채무자하고 협의해야 되죠. 매각 물건엔 안 들어갈 때 제시의 물건. 그래서 매각 허가에서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 즉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인수하는 권리사항을 표기하는 곳이 요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요 란이고, 그래서 요 부분이 권리 인수주의의 핵심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임대차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 대항력이 표시되기도 하고 또 법정지상권 여부가 표시되기도 하고 또 제시의 물건이나 그 건물 명칭 같은 게 표시되기도 하죠. 그래서 즉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인수하는 권리사항들을 표기하는 곳인데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 물건 상황에 따라. 그래서 선순의 권리는 가처분도 여기에 나타나고 가등기,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 부분을 조심해서 보고, 또 후순의 권리, 소멸하는 거죠. 채무자 토지주인은 건물을 철거해달라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가처분. 그래요.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거쳐서 가처분 채권 청구권이 유효하다면 인수되겠고, 그런데 가처분이 기각되면 그거는 후순위가 되면서 가처분은 맞소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후순위 권리가 될 여지가 있고, 또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인데 근저당 말소 등기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죠. 그럴 때는 후순위 권리로 나타남에 소멸 말소주의가 된다. 매각 허가에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개요. 특히 여기서 꼭 살펴야 될 게 한 4, 5주차쯤 강의돼요. 법정 지상권이 등이 표기된다. 성립 여부의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 않을 때 이렇게 기재해요. 표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나는 사법보좌관은 그걸 따져주진 않아. 왜?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절차상 무효 여부만 따져주지 그 다른 권리, 다른 담보물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가서 또 하나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확인된다. 특히 여기 또 유치권 주장하면 유치권 주장 성립 여부는 모르지만 주장자 있음 이렇게 써놔요. 네, 그래서 요 당구자 표시 여기가 중요하다. 또 비고란에는 뭘 기재해냈냐면 위에 표기되지 않은 인수할 만한 특이사항을 모두 비고란에 표기한다. 유치권이 있으면 유치권 주장자 있음,
유치권이 될지 안 될지는 본안소송 따져봐야 되죠.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표기하고 특별 매각 조건에 의하여 임찰 보증금이 달라질 경우,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매각이 나올 때 특별 매각 조건을 붙일 때가 있는데 보증금액을 최저가의 20% 한번 매수인이 결정됐다가 최고가 매수 결정이 매각 허가 결정까지 떨어졌는데 보증금 포기해줘. 그러면 다시 재매각이 나올 때는 특별 매각 조건에 최저가 20%가 된다면 여기 비굴안에다 써놔요. 특별 매각 조건으로서 최저가 목적물 매각 가격의 20% 보증금을 부여할 때 보증금은 최저가의 20%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20%를 넣어야 돼. 그래 1억이라면 2천만 원이 보증금이 되는 거죠. 또 매각물건 명세서는 법원 사이트에서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확인할 수 있다. 2주일 전에는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만을 볼 수 있다. 보통 4주 전쯤에는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가 대법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또 매각물건 명세서에 어떤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 불허가나 각하 사유가 된다. 그래서 매각 불허가 명세서에 사법보좌관이 잘못 기재해 놓은 거거든요. 그걸 믿고 낙찰받았다면은 대금 납부전이나 매각 허가 결정 떨어지기 전에 최고가 매수인이 발견할 땐 나를 매각 불허가 신청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보좌관 집행법원에서 이 매각은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그러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거든요. 또 각하 내가 뭔가 약간의 경미한 하자가 있었다. 그럼 각하 사유가 된다. 매각물건 명세서에 임차인이 없는 걸로 나와서 낙찰받았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를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고 그걸 위에 주의사항에다가 기재해 놓지 않은 거죠. 바로 불허가 신청을 하면 불허가가 되면서 입찰보증금 돌려받고 그 물건은 입찰자들이 안 나타나겠죠. 왜? 대항력 있는 권리자가 있으니까 함부로 입찰 안 하겠죠. 왜냐하면 근저당권에 그런 게 다 변제되고 그래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그 자기 임차보증금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물건은 매각물건 명세서가 수정되어 다시 경매가 진행되겠다. 그래서 그 매각물건 명세서 그 주의사항을 꼭 분석해야 된다. 그러므로 매각물건 명세서는 경매 입찰할 때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법원에서 입찰 전에 매각물건 명세서가 수정이 됐는데 정보 사이트에서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종전에 매각물건 명세서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입찰해서 낙찰받은 사람은 법원에 이의제기해도 매각 불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즉 집행관, 사법보좌관의 실수, 기재 누락 이런 거는 매각 불허가 결정에 이의 신청이 되지만 그런데 약간의 그 경매 정보 사이트에는 다 수정이 돼 있는데 그렇죠? 거기만 빠뜨렸을 땐 반드시 입찰 전에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그날 아침까지 확인해보고 또 그날 당일날 그 입찰법정 가보면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게시판에 그날 당일 입찰 대상 물건에 유의사항이 붙어 있어요. 주의사항이. 그러면 거기에 매각기일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 당시에는 유치권 주장자가 없었는데 한 이틀 전에 갑자기 또 유치권 신고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날 보면 빨간 볼펜으로 오른쪽 비고란에 유치권 주장자 있음이라고 쓰고 또 연기됐을 때 입찰기일 변경 바로 전날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임의경매에 한 달 정도 유예시켜달라 그러면 기일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그걸 사법보좌관이 받아주게 되면 거기에 나타나고 또 법정지상권이 추후에 매각 허가결정서 물건명세서 작성할 때는 안 나타났는데 또 유심히 살펴보니까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다퉈질 것 같아. 그럴 때는 붉은 글씨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그래서 당일날 게시판을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매각 물건명세서 분석 방법과 권리 분석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현황조사서에 대한 설명을 하겠어요. 부동산 경매 물건에 대하여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즉 실장 가겠죠. 조사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그래서 부동산의 점유관계, 또 상태, 또 상가 건물 같으면 거기에 또 이제 건물의 어떤 하자 문제, 이런 게 여기 나타나죠. 경매 입찰 예정자가 응찰에 앞서 반드시 열람해야 할 법원 경매 기록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1. 부동산 현황조사 명령.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에게 즉시 보통 3일 내에 경매 대상 물건에 대하여 현재 상황과 점유 여부 및 임대차 관계, 기타 부동산의 외형, 또 크랙, 또 겉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할 것을 명령한다. 그래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이 경매 개시 등기가 이루어지면, 촉탁 등기가 이루어지면 압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럼 2, 3일 내에 부동산 현황조사 명령을 자기 관할 그 집행관 사무실에다가 공문으로 띄우겠죠. 그러면 집행관들이 보통 천안 지원 기준으로 한 10대 명에서 20명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가며 현황조사를 하러 간다. 되게 직원이, 그래 집행관 하나에 담당 직원들이 4-5명이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현황조사를 하러 현장에 출장 나가요. 그 다음에 2번 현황조사서의 중요성. 현황조사서 작성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내지 열흘 내에는 현황조사 작성돼요. 가장 임차인이나 허위의 유치권자 등이 주장되기 어렵게 된다. 그래 아까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보면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할 때는 주택 임차인도 안 나타났고, 또 기껏 가야 문을 대개 이제 방문해봐도 낮에 사람이 없을 때가 많죠. 다 직장 가고 뭐 또 자식들은 학교에 가고, 그러면 출장 당일날 가서 2번 가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폐문부재, 문이 잠겨 있고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면은 바로 그 주민등록 세대 열람, 그래서 다른 소유자 외에 주민등록한 자가 있는 것 정도만 붙여서 현황조사서를 만들죠. 그러니까 그때는 임대차의 관계가 전혀 안 나타나요. 그런데 나중에 매각물건 명세서는 한참 후에 작성되잖아요. 최종 일주일 전에 작성되기 때문에 그때는 대개 권리 및 배당 요구 종기 일내에 임차인 신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자나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즉 2, 3일 전에 최소한 미리 유치권 주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경매 대상 물건을 직간접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점유 사실이 현황조사 보고서에 없다면 이것 또한 거짓, 허위 유치권, 그렇죠. 나중에 그 이사비 같은 걸 조금이라도 받아내기 위해서 가장 유치권자일 수가 있죠. 또 가장 임차인으로 소액보증금 신청을 하기 위한 가장 임차인일 확률이 높다. 그래 현황조사서상 나타나느냐 점유자가 안 나타나느냐가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현황조사서를 분석해야 된다. 그래 현황조사서를 보면 대법원 사이트에 현황조사 내역 해가지고 기본 사건번호, 여기 이제 2011 타경 사상공사 부동산 임의경 조사 일시 2011년 3월 25일 1시 20분경에서 또 같은 날 한 번 또 나갔겠죠. 2번 나간 거죠. 2011년 3월 29일 10시 10분경에. 그래서 2번 정도 현황조사. 그래 명령 이차는 한 번이었지만 집행관 직원이 그날 가보니까 문도 잠겨있고 또 한 번, 2번 한 거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부동산 임대차 정보 나오죠. 은평구 녹번동 지번 86-8 5층 502호, 이게 전유 부분이죠. 임대차 관계는 그때 잘 안 나타나니까 0명 이렇게 써 있고, 사진 정보 전경도 2건을 가서 이제 외곽에서 찍었겠죠. 사진 보기 클릭하면 사진이 그 출입구 찍고 전체적인 아파트의 외형 찍고 그 동에 대한 전체 전경을 찍겠죠. 또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그래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86-8번지에 있는 그 아파트라면 아파트, 빌라라면 빌라 5층 502호. 점유관계는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 못했기 때문에 미상, 기타
폐문부재로 안내문을 남겨도 문에 붙였죠. 집행관 사무실에 임대차를 조사하러 왔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 점유관계 미상이나 본권 목적물상의 주민등록 전입세대가 소유자 세대뿐이므로 그 주민등록 표 등본을 첨부하고 또 전입세대를 열람했더니 전입세대가 있는 경우죠. 소유자 위에 그렇다면 그 열람표를 여기다 붙여요. 그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현황조사서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기 기본정보가 있고 부동산의 점유관계가 있고 또 임대차관계 조사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 거기에 보면 그걸 설명한 거예요. 맨 위에 표기된 법원은 경매사건 관할법원 사건번호. 그래 나중에 재열람하거나 그럴 때는 그 사건번호 치면 바로 나타나죠. 그래 기본정보에는 경매사건 번호 2011 타경 4304 뭐 이런 게 나오죠. 또 부동산의 점유관계. 그래서 주택경매에서는 대항력 또 확정일자 이런 조사 특히 매각물건명세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현황조사서에는 권리분석에 꼭 필요한 임차인의 점유제한관 사항들이 들어있다.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임차인이 있다면 낙찰자가 그 임대차를 인수해서 계약을 이어가거나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른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죠. 현재의 점유자가 유치권자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만일에 진정한 유치권자로 그 유치권자는 채권을 전제로 하는 법정담보물권이죠. 그걸 물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치권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해야 돼. 임장활동해야 되죠. 특히 주의해야 된다. 현황조사서는 말 그대로 조사서일 뿐이다. 그래서 집행관 직원이 조사한 내용이고 또 현재 상황을 반영할 뿐이지 그게 확정된 또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죠. 뭐 90% 이상은 정확하겠지만 그래서 경매가 개시되면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황조사를 명하고 2, 3일 내에 한다고 그랬죠. 이에 따라 집행관은 현장을 방문하여 부동산의 현황이나 점유관계 등을 조사하게 된다. 그래서 집행관은 현황조사 결과에 개인적인 의견이나 판단을 쓰진 못해요. 있는 그대로 기재해야 돼. 점유자가 거짓말로 진술한다는 의심이 들어도 뭐 보증금 5천만 원이요. 그럼 5천 써주면 돼. 그런 짐작이나 유추는 쓸 수 없고 들은 내용을 그대로 현재대로 기록한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누락되거나 또 거짓 진술 같은 걸 하겠죠. 전입신고일이 잘못 그자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이 있다면 그 사본을 보고 권리분석해야 돼요. 만약 현황조사서에 임차관계 미상이나 주민센터 확인 안됨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반드시 입찰자 스스로 또 알아봐야 되고 자기가 직접 주민등록세대 열람, 주민등록세대 열람은 주민등록과 달라서 주민등록 등본은 법원의 명령이나 제3자 기관에 권위 있는 기관에 허가가 없으면 열람을 못해요. 프라이버시, 주민등록 번호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 세대 열람은 단지 그 건물의 소유권자 위, 그렇죠? 집주인 위에 제3자가 주민등록 세대가 나타나는지 여부만 나타나요. 이름하고 거기 이제 인적사항은 주민번호는 안 나타나. 그래서 그자가 전입 신고한 날이 나타나겠죠. 그 두 가지만 나타나기 때문에 전입 주민등록세대 열람은 여러분들도 언제 대법원에 경매 요 안내서 그거 한 장만 카피해 갖고 어디에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가면은 전입세대 열람은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입찰자 몫이기 때문에 임장활동을 통해서 점유관계 또 임대차 관계를 좀 더 조사해 봐야 된다. 그러므로 현황조사서도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는 게 좋고 하나의 참고 자료이지 이걸 그대로 100% 확정된 문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늘 부동산은 현장에 가서 발품을 파는 이른바 임장활동이라고 그러죠. 부동산 학상 현장의 발품. 또 여러분들이 대법원 사이트에 매각물건 명세서니 현황조사서 또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이거는 말 그대로 법률상 권리문서들이죠. 이런 것들은 손품 뭘로
인터넷에 이 손품 마우스를 통해서 손품 팔면은 다 분석 가능해. 4종 경매 세트는 4종 서류는. 그러나 여기에 매각 물건의 일정한 부동산 현황이나 또 시가나 그 다음에 이런 현황 또 점유관계 좀 더 정확한 임대차 관계 이런 거는 발품 즉 현장에 가서 탐문도 해봐야 되고 또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충분히 확인해서 매각 물건의 시가까지 판단해봐야 돼. 이런 걸 부동산학에선 임장활동 현장에 직접 임해서 확인한다 이런 용어를 쓰죠. 그래 오늘은 매각 물건 명세서 부동산의 현황조사서까지 설명해서 제 3교시까지 강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실전 부동산 경매는 이걸 축약해서 2시간 내 강의하는데 유튜브에 제 부동산 재테크 중에 하나인 경매 재테크에 있어서는 3교시까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제 실전 부동산 경매를 단국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 수강한 학생들은 이 유튜브에 와서 복습용으로 유튜브를 활용하시고 또 좀 더 강의 시간에다 못한 얘기보단 좀 더 자세할 수가 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에 대한 강의는 3교시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